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20년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칸의 황금종려상 그리고 아카데미의 최우수 작품상, 우리 영화 기생충이 이뤄낸 쾌거인데요.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과 주연을 맡은 송강호 배우, 그리고 어제 아카데미 시상식 마지막에 수상 소감을 남겼던 영화 제작자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리스트.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이 세 명을 포함해서 문화계 종사자 9,500여 명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합니다. 어제 블랙리스트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석권은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오디오 파노라마에서 다각도로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속 인터뷰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의 주범들에 대한 처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블랙위원회 정윤희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이후 한 달여 동안 법무부 안팎으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추 장관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 비공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 뉴스룸 국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내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달 20일. 오늘까지 20여일 동안 국내 확진 환자는 총 28명이고 이 가운데 4명은 완치돼서 퇴원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확진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몇몇 언론이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공포와 혐오, 갈등을 조장하는 기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과잉 대응으로 인해서 불안이 불안을 키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다루는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핫소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 KBS 1라디오입니다. 자, 용수처 모습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7시까지 김용민 라이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네, 뉴스 505와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확진자가 그동안 발견이 안 돼가지고 이제 완벽한 수습 단계에 접어드나 했는데 추가 발생자가 나왔네요. 네,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이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1명 추가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로써 확진 환자는 모두 28명이 됐는데요. 28번째 확진 환자는 30살 중국인 여성이고요. 네. 지난달 26일 이 확진 판정을 받았던 세 번째 확진자와 지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환자는 자가격리를 하던 중에 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현재 명지병원에 격리 중에 있습니다. 네. 3번 환자와 동선이 거의 유사하다고 하는데 이 3번 환자는 우한에 다녀와서 이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일대 그리고 음식점, 그 한강변 편의점, 경기도 일산 일대 음식점 등을 활보했던 환자입니다. 네. 이에 28번째 환자는 지난달 26일 이 3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부터는 자가격리 중이었는데요. 네. 자가격리 기간 중에 발열이 확인되진 않았으나 격리 전에 다른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봤고 총 3차례 검사를 한 끝에 최종 양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아, 자가격리 중에 발열이 확인되지 않아서 네네. 다음은 안심하고 다닐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심쩍어서 살펴봤더니 이 확진 환자였다. 네, 예.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네, 밀접 접촉자였습니다. 네, 통제가 아주 견고하네요. 네, 네네. 통제망이. 예. 자, 내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도 오염 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이 정부가 0시를 기해서, 그러니까 내일 0시죠. 홍콩과 마카오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염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이들 지역을 거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내일부터 이 홍콩과 마카오를 거쳐서 국내로 들어오는 내 외국인은 공항에서 체온 검사를 받고요. 네. 건강 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다면 이 검역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네. 참고로 26번, 27번 환자가 이 마카오를 거쳐서 입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 발표를 토대로 이 홍콩은 환자 36명에 사망자 1명 그리고 마카오는 환자 10명이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환자가 많은 중국 광둥성 인접 지역이어서 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내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이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공식적인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다라고 네. 합니다. 네. 확진자는 4만 2천 명을 넘어섰고요. 이 중에 5천여 명이 중태이고 1,200여 명은 위중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중국이 뒤늦게 대응을 해서 네네. 확진자, 사망자 확산 추이가 조금은 꺾였다. 이런 네.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다행입니다. 빨리 수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장관 취임 후의 첫 번째 기자간담회인데요. 이 모두 발언에서 추미애 장관은 최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 국회가 요청했던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추미애 장관은 이 개혁은 이 법률을 개정하거나 조직을 바꾸는 것과 같은 거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 관행일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면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 공소장 비공개 역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네네. 이 추미애 장관은 이 간과되어 왔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 공판 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추미애 장관이 했던 말 중에 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져 있듯이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한 대목이 눈길을 상당히 끌었는데요. 눈길을 끌어요. 예. 네, 지금까지는 검찰이 이 상명하복 문화를 바탕으로 이 수사 내용과 방식 그리고 기소 여부를 담당자가 혼자 판단을 해왔었는데 네네. 앞으로는 수사는 하되 이 검찰 내부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절차를 만들겠다 좀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는 경찰이 주로 담당하고 네네. 기소를 검찰이 담당하는 형식으로 수사권, 기소권 조정되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모색되어 왔는데 검찰 네네. 내부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또 나누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역할 분담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기소를 결정하면은 그 기소가 적절한가 한번 다른 사람의 다른 조직의 말도 한번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것이죠. 이 추미애 장관은 또한 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 보호 수사 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이 법무부 자체 감찰을 강화하겠다라면서 이 잘못된 수사 관행도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엊그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네네. 어떤 사태라고 말을 해서 논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발언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엊그제 모교인 성균관대를 찾아서 이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나온 말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본인이 이 학교를 다녔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1980년 그때 뭐 무슨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학교가 휴교되고 이랬던 기억도 나네요라는 네. 말을 했습니다. 네. 이 황교안 대표가 말한 대학 휴교령은 1980년 5월에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무슨 사태라는 게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지칭한 것이다라는 게 다른 정당들의 주장입니다. 아니 그때 이른바 사태라고 불릴 수 있는 사건은 5.17 비상계엄, 5.18 광주 민주화 운동밖에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그 기억도 없을 뿐더러 이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또 축소하기 위해서 이 민주화 운동을 사태라고 불렀었는데 이를 그대로 차용한 것은 이 제1야당 대표의 역사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게 다른 정당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자유한국당이 이 사태가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계없다 이런 해명을 했군요. 네,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을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언급한 내용은 이 1980년 5월 17일에 있었던 휴교령에 따라서 이 대학을 다닐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한 기억이다. 라면서 당시 혼탁했던 전국 속에서 결국 대학의 문이 닫혀야 했던 것, 그것을 이제 사태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황교안 대표의 말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대입하는 것은 이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네거티브 공세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5.17 따로 5.18 따로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도 어제 논란이 되자 이 대학교 때 시점에서 얘기를 했을 뿐이지 이 광주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 다른 당들은 이 황교안 대표의 이번 발언이 이른바 이제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와 같은 맥락이다라면서 민주화 영령과 유가족에게 사과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공천에서 배제된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결정을 수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심사에서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은 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정봉주 전 의원은 오늘 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또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 정봉주 전 의원은 앞으로 이 문재인 정권의 성공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주어진 분야에서 다시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이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이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이기에 이 모두 함께 지켜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봉주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부적격 판정에 대해서는 이 감정 처벌을 당했다라면서 원통하고 서러워서 피를 토하며 울부짖고 싶은 심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본인을 모함하거나 음해하는 세력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사법개혁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았나요? 네. 안철수 위원장은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그 한 절차를 재검토를 하고 그리고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이관을 요청하도록 한 이 권한을 삭제하는 한편 또 공수처의 기소권도 폐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것이 맞다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도 전면 폐지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서 경찰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안철수 위원장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겠다라는 것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이 총선 공약입니까? 총선 공약 차원인지, 네, 아니면은 뭐 별도로 뭐 추진하겠다는 건지 분리는 안 된 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에 영입된 태영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가 지역구 후보 출마를 선언했는데 서울에서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태영호 전 공사가 지역구에 출마를 한다면 이 탈북 망명자 중에는 처음 있는 일이긴 합니다. 네. 이 태영호 전 공사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역구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태영호 전 공사를 전략공천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 태영호 전 공사는 서울 특히 강남 일대에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기자회견에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신명을 바치겠다라면서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이 북한 내 엘리트들 그리고 북한의 외교관들, 북한의 주민들 모두 희망을 넘어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현재의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며 이 무조건적인 퍼주기나 이 무조건적인 대립 구도가 아니라 이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통일 정책이 입안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 앞서서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 안철수 그 국민당 창당 준비위원장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공약으로 발표한 거라고 하더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윤여은 씨가 전합니다. 네, 고속도로 수도권 중심으로 정체 살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기흥동탄에서 수원과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은 강일에서 토평까지 밀리고 일산에서 판교 사이는 송내 일대 정체인데요. 판교 쪽은 계양부터 일산 쪽은 시흥부터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화성 휴게소와 매송에서 용담터널 또 금천 일대 밀립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에는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송산마도 부근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조안부터 5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피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의장님께서는 지난번 저희 인터뷰 시간에 다음 대선, 돌아오는 연말 대선에서 미국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예측하셨는데요. 예.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 후보? 현재로서는 네. 샌더스 후보가 많이 유리해졌다. 버니 샌더스 후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얼마 전에 부티지진가요? 젊은 주자가 갑자기 급부상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은 더 바이든 후보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네. 지지를 다 흡수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후보고요. 버니 샌더스도 중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네. 민주당 지지층 네. 특히 진보 세력 네. 그쪽의 지지를 확고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가 그 반대편의 세력을 결집시켜서 막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힌트 드릴게요. 지금 흐르는 노래 외톨이입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와 함께하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연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공포와 혐오, 갈등을 조장하는 기사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립중앙의료원 병원 운영지원팀의 김현재 팀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공포심을 가질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엔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한 기사가 있었다. 그런 공포심을 유발하는 기사 중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공포심을 가질 수는 아닌 거군요. 말하자면.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약간 여유는 생겼으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네.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직접 현장에 계신 전문가로서 의료진으로서 이 수많은 기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부정한 기사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과거에 이제 2015년도에 메르스랑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이지만 일부는 이제 그런 어떤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한 기사도 꽤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부터 이제 정부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중요하게 생각한 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이제 기사 중에서는 그런 공포심을 유발하는 기사들이 사실과 다른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매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도 공포감을 조성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죠. 지금 뭐 작은 가게들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근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1년에 이 대목 장사에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한번 하면 대기할 수 없죠. 불능 상태로 빠질 때로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꽃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졸업식, 입학식. 대목이죠. 그렇죠. 이걸 놓치면. 뭐 사실은 어떻게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알겠습니다. 피해 유형도 좀 그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네. 이 이동 경로에 따른 지역 내 유동인구 감소 피해. 그러니까 손님이 직접적으로 바로 줄어드는 현상이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는 거죠. 제일 문제는 지금 각종 모임 행사, 정부 지자체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론에서도 이제 공포감이 있다 보니까 신종 코로나 때문인데 행사 자체가 취소되면 그 주변에 있는 식당, 관공서, 여행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 직격탄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의 여파가 저희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김용민 라이브.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부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2017년 대선 당시에도 기득권 정당 구조를 깨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마크롱 대통령에 견준 바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안철수 전 대표가 마크롱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이 아닌 2011년에 했어야 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마크롱 대통령과 사고 자체가 다르다. 안철수 전 대표에게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전 대표와의 연대설도 부인했네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 안철수 같은 분이 마크롱 같은 역할을 하려고 했으면 2011년에 자기가 처음에 안철수라는 이름이 떴을 적에 그때 국민의 지지도도 상당했잖아요. 그때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소위 비전을 갖고 나왔으면은 아마 성공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뭐 세월이 다 지나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마크롱 정신을 내가 한번 받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난 보진 않습니다. 일단 타이밍이 늦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타이밍도 늦고 기본적인 이 사고 자체가 마크롱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고 좀 사고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마크롱 같은 사람은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서 등장한 사람이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안철수 씨는 말은 많이 하지만 특별하게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그럼 거기도 뭐 돕는 거 아니냐 연대설 이런 거 나오던데? 나는 그렇게 내가 이렇게 뭐 아무나 그냥 뭐 얘기한다고 그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시죠? 김용민 라이브. 어제 서울 대검찰청에서 전국지검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전국지검장들 그리고 공공수사부장들이 참여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다시 모인 윤석열 사단, 흩어진 참모진들과의 재회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박지훈 변호사는 직책상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당연한 건데 언론이 오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겨레 김완 기자 또한 언론이 법무부와 검찰을 두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1월달 인사이동 있었잖아요. 네. 그 윤석열 참모들이 뭐 제주지검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차장 검사 같은 거 갔기 때문에 부산 고검에 그래서 뭐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이걸 또 해석을 또 저렇게 또 같이 모였다. 약간 언론이 오버한 측면이 있네요. 저는 오버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뭐 양쪽 조직이 지금 엄청나게 대립을 하고 있고 서로 뭔가 비수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해가고 있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스토리텔링 관점이죠. 우리가 3차장 이름을 언제 그렇게 알았습니까? 알아서 뭐 합니까? 우리가 3차장까지.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이 어디 지역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의미를 부여하는 그래서 어제 농담으로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윤석열 총장은 기생충 축전 안 내냐 이런 얘기 농담으로 할 정도로 의전세율이 61입니다. 그거 낼 때가 아닙니다. 검찰총장이요? 그래요? 엄청 낮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알고 계세요? 김용민 라이브.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하면서 이변을 일으켰기 때문인데요.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기생충은 미국에서도 좋은 흥행 성적을 거두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영화에서는 유색 인종과 다른 문화권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배제돼 있었지만 요즘에는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아카데미 시상식도 다양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것이 엿보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미국 영화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런 사례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건가요? 다양성이 확장되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확실히 좀 다양성이 확장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미국 사회가 다문화 다인종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영화 속에는 백인들 또 특히나 남성들 주인공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건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유색 인종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화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배제되고 영화가 많이 제작됐었다면 지금은 조금은 거기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지고 그런 작품들도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시상식 많이들 보셨겠지만 거기 보면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다양성을 위해서 뭐 흑인 여성, 또 여성 합창단, 여러 이제 코러스들 이런 분들의 구성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존 레전드 Wake Up Everybody 듣고 오겠습니다. Wake up everybody, no more sleeping in bed. No more backward thinking, time for thinking ahead. The world has changed so very much from what it used to be. There is so much hatred, war and poverty. Oh yeah, yeah. Wake up all the teachers, time to teach a new way. Maybe then they'll listen to what you have to say. 'Cause they're the ones who's coming up and the world is in their hands. When you teach the children, teach them the very best you can. Oh yeah. The world won't get no better if we just let it be. We gotta change again, just you and me. Wake up all the doctors, make the old people well. They're the ones who suffer and who catch all the hail. They don't have so very long before their judgment day. So won't you make them happy before they pass away? Oh yeah. Wake up all the builders, time to build a new land. I know we can do it if we all lend a hand. The only
just you and me. Yeah. It's the God hour, the morning I wake up just for the breath of life. I thank my maker. My mom say I come from hustlers and shakers. My mind building on skyscrapers and acres. He said take us back to where we belong. I try to write a song as sweet as the Psalms, though I'm the type to bear arms and wear my heart on my sleeve. Even when I fail in God, I believe. Read the days and weave through the maze, and the seasons so amazing. Feed them and raise them. Seasons are aging, earthquakes, wars and rumors. I want us to get by, but we more than consumers. We more than shooters, more than looters. Created in this image so God lived through us. And even in this generation living through computers, only love can reboot us. Come on, wake up everybody, no more sleeping in bed. Oh, wake up everybody, yeah. Because I need a little help. I can't do it alone. Oh, I need a little help. Come on. I need a little help, y'all. Can't do it alone. I need a little help, y'all. Can't do it alone. Wake up, everybody. Wake up, everybody. Wake up, everybody. Yeah. 속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아카데미 4관왕에 빛나는 우리 영화 기생충에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는 블랙리스트를 이겨낸 기생충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 이렇게 평가했고요. 영국의 가디언은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봉준호가 상을 받았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기생충의 수상 이후 오스카 4관왕 봉준호 감독도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었다. 이 내용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인 사건 블랙리스트 사태 어디까지 와 있나 짚어보겠습니다.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블랙위원회 위원장인 정윤희 작가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윤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카데미 4관왕의 금자탑을 쌓은 봉준호 감독. 한때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실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라서 기억이 희미하신 청취자들도 많을 텐데 정윤희 작가님,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였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권의 이제 비판적인 입장이나 성향을 갖고 혹은 이념적인 차이가 있는 예술가들을 리스트화해가지고 사찰을 하거나 배제, 검열, 차별 등을 가한 국가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너무나 유명한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뭐 이렇게 저명하진 않더라도 꽤 나름대로 높은 작품성과 또 대중적인 신망을 얻으신 그런 예술가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전체 숫자가 한 몇 명 정도 됐습니까? 네, 전체 블랙리스트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9,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아유, 세상에 10,000명 가까운. 네. 네. 우리 정윤희 작가님도 이 가운데 네네. 포함되십니까? 뭐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오르신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유명 예술인들은 아니고요. 이제 별 말씀을요. 예. 네, 옳은 거는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뭐 어떻게 겉장이 블랙리스트, 그 다음 장부터 사람 이름이 쭉 나열돼 있는 형태는 아닐 텐데.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문건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게 네. 청와대 국정원에서 이제 그런 이념적 성향의 차이를 두고 지원 배제나 검열, 사찰, 폭력 가하기 위해서 네. 사실은 그거를 관리를 하려면은 명단들이 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어도 사람을 검열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리스트 작업을 누가 했겠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산하 기관의
거기에 이제 산하기관에 접속을 하는 방식이 공모 사업이 있고 그 공모 사업에 이제 지원을 했던 지원자들의 명단들이 주로 되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유명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이명박 정권 때 스캔이 됐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도 또 박근혜 정부 때도 이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말이죠. 해당 정권의 이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예술인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쓰여진 것은 참 경악할 일입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은 이 두 정부가 문화계를 좌파 권력이 장악한 집단으로 정의하고 그래서 우파 예술인을 육성해서 건전화하려 했다. 그런 내용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시도들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우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건전 문화 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계획이라고 하는 문건, 계획들 토대를 세우고요. 정책을 세우는 거죠. 네. 그거 하에서 이제 실행을 하는 것들인데요. 네.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는 사업들 지원 배제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환불 수교 행사에서 이제 아예 그 패널로 이제 참석을 하는 건데 그런 자리들을 못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점들을 다 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봉준호 감독의 그 영화 괴물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반미 또 정부 무능을 부각시키는 영화로 살인의 추억은 공무원 경찰을 부패 무능한 비리 집단으로 묘사해서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입하는 영화다. 설국열차는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사회 저항 운동을 부추기는 영화로 평가했는데 자, 이런 식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앞으로 그러면 공무원이나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영화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소재로 다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 정도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지고요. 네. 봉준호 감독은 이제 이명박 정권 때부터 계속 스캔을 당했는데 네. 그게 누가 했냐면 국정원이 한 거죠. 국정원이 국정원이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하는 명목으로 정북 세력이라든가 사회 비판 세력, 여당들을 스캔을 했었는데 유명 문화예술인들이 그러니까 촛불 2008년 광우병 촛불의 의견, 그러니까 자기 의견들을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내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혹은 이런 그런 표현들이 국가 비판이나 이런 것들의 표현들이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이제 국가 원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조를 세우고요. 여기서 이제 큰 역할을 했던 게 원세훈 국정원장인 거죠. 네, 그렇게 세우고 이 부분들을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온건파냐, 강경파냐, 뭐 이런 식으로 좌파 예술인들도 이제 분리를 했었고 봉준호 감독은 이제 강경파로 알고 있습니다. 아, 현장의 예술인들은 이게 직감이 됐습니까? 지금 정부가 우리를 불편해한다,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려 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려 한다, 이런 것들이 그 직감이 되셨습니까, 현장에서? 사실은 이제 예술가들 특히 기초예술, 창작예술 분야에 이제 창작 활동을 하려면 사실은 생계 유지도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럼요. 공적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블랙리스트가 처음 이제 그러니까 세상에 알려졌을 때 내 이름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아했고 그리고 잘 몰랐던 거죠. 그냥 어떻게 했냐면 지원 배제를 하니까 심의에서 떨어지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 국가 지원이 되던 것들이 막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개인은 내가 좀 잘못했다던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좀 힘들어하다가 리스트를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블랙리스트가 이제 알려진 지 지금 3년 넘은 거죠. 지금 시점에서 블랙리스트 피해자분들은 그러니까 9,500여 명의 리스트로 작성됐을 때 보통 이제 박원순 뭐 문재인 그 정치인을 지지 선언하거나 뭐 세월호 관련된 서명을 했을 때 이제 리스트에 올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때는 훨씬 더 조직적으로 되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했다면 박근혜 때는 그냥 때로 이렇게 관리를 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두려운 게
이름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지원을 받으려고 이름을 했는데 이게 내 이름이 국정원까지 오락내락하는 거예요. 청와대까지. 그게 사찰이라는 거죠. 그런 사찰에 대한 좀 공포들이 사실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는 내가 해결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블랙리스트가 알려졌을 때 내가 지원 배제 당했다는 거를 예를 들면 국가에 민사소송을 해서 배보상을 받냐. 사실은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과정이 지난하고 예술가라는 게 자기의 창작 활동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극복을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하다가 이 문제들이 어쨌든 미온적이나마 계속 지속되면서 본인들이 자각 증세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가 초반보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건 더 심해지는 상황들입니다. 그렇죠. 예술가적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부 배보상에 목매는 그런 사람이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거나 말거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대상도 많고 이 억압의 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본을 보여야 되겠다. 본보기를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미온적이나마 이렇게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민사소송을 지금 한 5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민사소송이 시작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지난번 1월 30일 날 있었던 김기춘, 조윤선 등의 대법원 판결이 근거가 돼서 이제 민사소송을 배보상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약간 또 다시 약간 늦춰진 건 있어요. 일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정윤희 작가님 개인적 경험도 알고 싶은데 혹시 관련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거를 잘 몰랐었죠. 당시에는 잘 몰랐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리스트에 오른 예술가들처럼 잘 모르다가 이 문제를 이제 대응을 하고 나의 자각 증세가 생기고 사실 제가 지금 이제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라고 하는 조직 여기는 이제 블랙리스트를 피해 예술인들이 모인 이제 단체들이 모인 거죠. 연대체인데요. 여기서 활동도 하고 하면서 사실 이 문제가 되게 다가오는데 또 동시에 제 역할이 뭐냐면 이제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2017년에 진상조사위가 있었고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정부가 제도 개선과 그다음에 후속 조치,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작동했던 건 사람이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오랜 기간 관료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 적폐가 쌓일 수밖에 없는 관료주의의 어떤 협잡들이 있었던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 제도 행정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과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이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혹은 이제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야 돼요. 이제 권고를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면 그 검토를 하는 기구에도 있습니다. 민간위원이고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이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들을 너무 잘 알게 되고 누가 했는지도 알게 되고 사실은 그런 디테일함들을 알게 되면 알수록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가속화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심리적 피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김기춘, 조윤선 결국에는 일부 직권남용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파기환송이 됐는데 파기환송이 된 상황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일부 직권남용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난 거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날 그 자리에 대법원에 앉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감정적으로는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김기춘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근현대사에서 굉장히 이제 국가폭력을 주도한 사람이죠. 권력자이면서 그로 인해서 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것도 봤고 공적인 부분에서도 사회에서 되게 악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나마 박근혜 정권이 굉장히 요상해서 이제 상황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농단의 주범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을 처벌을 하려면 특검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걸로 최대 5년이라는 걸로 이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사실은 블랙리스트가 진상 조사를 통해서 제도 개선, 그러니까 백서를 냈고 그것들을 기록한 백서를 냈고 거기에는 뭐 문체부와 산하기관들뿐만 아니라 산하기관도 중심으로 이제 기술이 돼 있지만 현장은 그뿐만 아니라 뭐 재단이라든가 지역까지 가면은 더 넓거든요. 피해 범위들은 굉장히 넓은데 특검에서 굉장히 축소돼서 나와서 직권남용으로 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봤을 때 당연히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이건 그냥 다 유죄가 나올 거다. 권리 일종의 파기환송은 생각지도 못했었고요. 감정적으로는 아무리 이제 일부 유죄가 나왔다라고 하지만 고법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직권남용이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쪼개가지고 나왔으니까 사실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먹었죠. 우리 사회가 책임을 지려고 하냐 뭐 이러면서. 이게 또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판결은 사법농단 혐의로 해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전직 법관들 이 사람들 봐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정윤희 작가님께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정정을 했는데 또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파기환송 심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인 거죠. 최근에 그 판결이 다시 이게 파기환송심으로 갔다.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왔다 갔다 하네요. 죄송합니다. 그 직권남용죄가 내란죄로 다뤄져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이런 주장의 이유는 무엇인지. 네, 사실 저는 이거는 제가 주장한 바는 아닌데, 이제 블랙리스트 피해가 심하셨던 분이나 혹은 이제 헌법학자가 얘기해 주셨던 부분은 이게 국가폭력의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란죄랑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발언 좀 해주신 거예요. 국가폭력이죠. 국가가 행한 폭력이니까요. 그래서 발언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과 관련한 긴급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파기환송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 정윤희 작가께서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저는 사회자로 이제 참석을 했고 그 자리를 연 주체인데요. 이 자리에서는 뭐 헌법, 그러니까 이 파기환송 결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과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헌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또 이 법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변호사나 혹은 헌법학자의 입장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좀 더 관점이 차이가 있으니 그것도 들여다보고 문화예술, 인권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 판결이었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좀 부각시키는 토론회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내란죄로 다뤄져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블랙리스트의 긴급 토론회를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국가가 책임을 진다라는 말을 제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안 지고 있어서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사법 부분, 이제 블랙리스트를 책임지는 것들을 누가 하냐. 행정, 정부가 하고 그다음에 입법이 하고 사법이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입법 기관이 이제 국회. 특히 지금 여당인 거죠. 이제 그 집권 여당의 대표도 이제 약속을 좀 블랙리스트 해결을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겠다, 적극적으로 돕겠다 약속했던 게 2018년도였고요. 아직 이행된 게 없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하진 않았어요. 계속 이제 좀 피하시더라고요. 말씀 안 하시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입법화를 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술인 권리와 지위와 권리에 관한 보장에 관한 법률인데 표현의 자유 관련된 거.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됐고 사법에서도 지금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뭐 정부가 제도 개선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기는 하는데 되게 미온적이고 문체부 중심으로만 가는 거예요. 사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좀 해주고 해야 이렇게 공신력이 얻어지면서 그것들이 그 문체부라는 게 어쨌든 그러니까 행정 집행기구잖아요. 그 정부에. 그런데 아니 블랙리스트를 만들면 있어서 또 집행함에 있어서 손발이 됐던 그 기구가 바로 문화체육관광부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손발이 됐지만 사실적으로는 지시를 했던 거는 국정원과 청와대였던 하여튼 손발이 됐잖아요. 손발이 되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일을 행했던 공무원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잘 계십니까?
사실은 좀 남아 계시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제대로 징계 처벌 받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형사 고발을 통해서 예. 형사 기소된 이제 공무원이 9명 정도가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을 때 김기춘 판결이 다 사실은 다 꼬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 다시 네. 이제 정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김기춘 판결이 나와야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런 상황들을 피해 예술가들 예술 현장에서는 봤을 때 이런 게 국가가 그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고 혹은 네. 무기력해지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예.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씀 여러 번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이것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제 국가가 네. 뭐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건전 문화예술계를 관리를 하는 네. 그리고 국가가 문화예술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문화예술의 기능이 특히 문체부가 국정홍보 기능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국정홍보 기능은 양날의 검이라고 어떤 면으로는 국익을 찬양하는 이렇게 봉준호 감독처럼 국익을 찬양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또 하나는 예술가들을 통제하고 창작에 대한 자유나 이런 부분들을 국가 사업에 네. 통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기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다른 것보다 문체부의 이제 산하 기관 중에 가장 이제 피해가 심했던 영화 쪽도 있지만 저는 이제 미술가 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경우는 네. 말 그대로 예술 전문 기구거든요. 그러면 예술 기구를 좀 독립하게 하는 것 뭐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네네. 예, 그렇게 독립이 또 네, 중요하고. 기관 독립이 중요하고. 알겠습니다. 자, 행정체계 오늘 개선도 필요합니다. 예. 네. 자,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블랙위원회 위원장인 정윤희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6시 정각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6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